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예, 자 언더스탠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뭐 말씀하시려고 하십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네. 이 프로가 네. 그 얼마 전에 감기에 걸려서 네. 이제 이런 저는 약속 취소하니까 시간이 좀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 프로는 시간 남으면 뭘 하는지 압니까? 뭐 합니까? 댓글 봅니까? 유튜브 댓글을 봅니다. 밀려 있는 댓글이 되게 많더라고. 네. 그래서 인기 순으로도 보고 뭐 최신 순으로도 보고 네, 네. 하는데 많은 분들이 뭐 아주 압도적 다수는 아니나 꽤 많은 분들이 예. 언더스탠딩 콘텐츠는 참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 이 프로 제 말하는 꼴이 밉상이어서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그렇다고 언더스탠딩을 안 보자니 너무 콘텐츠가 좋고 예. 보자니 이 프로가 너무 밉고 그래서 네. 짜증난다. 아니 예전보다 좀 줄어든 겁니다, 그거. 아. 요즘 많이 순화된 겁니다. 그런가요? 예. 그래서 네. 제가 결단을 내려서 네. 언더스탠딩 콘텐츠를 조금 좀 덜 재미있게 만들어야 되겠다. 또 왜 그러십니까? 예, 제가 고치기는 좀 이제 어렵다. 예, 제가 제가 고치겠습니다. 그게 다 ADHD. 그렇다니까. 다 그거 달려 있는 겁니다. 이 프로 네.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뭔가 문제가 있더라고요, 진짜. 뭔가 이렇게 자꾸 사람이 부산해. 뭐가? 그러니까 난 몰랐어 그거를. 사람들 다 이런 줄 알았어요. 예. 그게 아니라 네. 뭔가 이거는 약간 마음의 문제가 있는 마음의 게 문제가 많은데 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거 이제 귀담아 듣기로 했지 않습니까? 예. 오늘 이분은 이제 경희대 의대 반건호 교수님 지난번에 나와서 성인들 ADHD 어떤 건지 예. 그리고 이 프로 너 진짜 좀 문제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지 얘기해 네. 주셨는데 오늘은 분리불안이라고 분리불안은 아이들이 있는 거 아니면 반려견. 엄마 떨어지면 싫어요, 힘들어요인데 어른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마마보이라고 하는데 그게 보이의 문제인지 마마의 문제인지 사실 모호하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지요. 그래서 예, 오늘 진짜 네. 난생 처음 들어보는 것도 어른의 분리불안 이야기 배워보겠습니다. 네. 자, 경희대학교 의과대학의 반건호 교수님.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야, 저 지난번에 그 성인들 ADHD 얘기를 한 후에 완전 제 주변에서는 충격을 받았어요. 세 명 중에 한 명이 내가 그렇다. 그걸 듣고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평소에 건망증 있던 놈, 지각 자주 하던 놈 이런 분들이 처음에는 반성을 하다가 오히려 나는 환자였어. 어쩐지 약간 그런 분위기는 있습니다. 기세등등해졌습니다. 네. 뭐 약간 면피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개선하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분리불안인데 분리불안은 아이들한테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분리불안 또는 분리불안 장애 그러면 이제 아주 어린 애들이 예. 엄마하고 잘 못 떨어지거나 지금 이제 3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이제 유치원 들어가는 애들이 이제 엄마랑 못 떨어져서 이제 등교하지 않겠다, 막 거부하고 이런 거. 그렇죠. 네. 요즘은 이제 분리불안이 반려견들이 많습니다. 요즘에 주인 안 이제 들어오면 막 토라지고. 그렇죠. 주인도 그럼요. 힘들어하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과거에는 이렇게 아이들에 대한 분리불안을 주로 얘기했는데 이게 분리라는 한자 자체가 뭔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한쪽이 떨어져 나가는 것보다는 되게 두 쪽, 양쪽에서. 예.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어떤 한쪽 아이 쪽의 문제만 가지고 생각할 게 아니라 엄마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제 그런 얘기들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어른들도 오늘은 주로 이제 어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분리불안의 특성인데 사실 어른들은 이렇게 ADHD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ADHD는 ADHD 자체가 문제가 되지만 분리불안이라는 게 어른들은 잘 감지하기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 강아지가 우리 아기가 우리 아이가 분리불안이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어른도 엄마 있는데 쪽한테 있을 가능성도 오히려. 있다는 그런 얘기를 좀 그런 해드리려고 거예요? 합니다. 예. 그럴 수도 있다. 예. 우리 강아지는 왜 이렇게 분리불안이? 그게 아니고 그렇죠. 엄마가 분리불안일 수 있다. 그렇죠.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애는 왜 자꾸 엄마를 졸졸 따라다닐까가 아니라 거꾸로 엄마가 왜 이렇게 애를 애를 안 떨어지려고 하다 보니 생기는 현상일 그럴 수도 있다. 수도 있죠. 이야. 그래서 슬라이드를 잠깐 혹시 보여주시면 예. 이 대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흔히 이제 우리가 자기
아까 이제 반려견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연인들 사이에서도 뭔가 이렇게 분리가 어려운 경우들이 있죠. 아하. 그게 이제 사랑으로 좀 포장이 될 수도 있겠지만 대개는 사랑이겠죠. 근데 예. 그리고 친구 사이에도 그렇고 사실은 부부 사이 또 어떻게 보면 노부모를 모시고 있는 중년의 자녀가 예. 노부모하고 떨어지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질 수도 있고 또 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식하고 부모 사이에 물론 뭐 그 애틋한 마음은 있겠지만 뭔가 예. 이렇게 좀 도를 지나치면 그게 이제 어떤 분리불안이 아닐까. 뭐 그리고 이제 아까 반려동물이 최근에 이제 반려동물들이 사람보다 더 오래 살지는 않으니까 예. 먼저 이제 떠나보내게 되니까 요즘에 이제 뭐 펫 로스 신드롬 이래가지고 증후군으로 또 많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많이 힘들어하죠.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크게 보면 이제 분리불안 장애 하나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또 이게 너무 이제 폭이 넓어서 오늘은 예. 주로 이제 특히 이제 중고등학생 요즘에 이제 중고등학교 입학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자녀들하고 부모하고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할까 합니다. 아, 중고등학생과 부모들. 그렇죠. 예. 중고등학생과 부모들은 분리불안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합체불안이라고 해야 되나요? 가까이 있으면 막 짜증나고 불안하고 눈앞에서 안 보이면 차라리 막 중고등학생은 떠나려고 계속하고 그렇지. 원심력이고 그렇지. 부모는 못 떠나게 하고 그거 아닙니까? 그렇지, 좋아서가 아니라 불안해서 뭔가 분리불안이 있기에는 서로 좀 모호한 관계 같은데요. 근데 재미있는 건 뒤에도 뭐 시간이 되면 잠깐 말씀드릴 텐데요. 예. 이 중고등학생이라는 게 흔히 우리 얘기하는 그 사춘기, 청소년기잖아요. 사춘기 때는 사실은 부모보다 친구를 더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친구 따라 강남도 가고. 예. 그래서 결국은 부모하고 이미 분리할 준비가 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그 친구는 뭐가 이렇게 뭐 공부를 안 하는 애다, 노는 네. 애다, 뭐 네. 질이 안 좋다, 뭐 하여튼 막으려고 자꾸 노력을 하시잖아요. 특히 이제 이성 친구 사귄다 그러면 큰일 나고. 난리 나죠. 예. 근데 그게 이제 어떤 자녀의 문제인지 본인이 자녀를 떠나보내기 힘들어서 사실은. 근데 그 본인들이 그걸 분리불안이라고 느끼는 경우는 참 힘들죠. 그렇게 느끼기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아마 이런 좀 더 이제 어린 아이들의 분리불안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잠깐 보면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이건 아이들. 그렇죠. 이건 이제 아주 어린 애들인데요. 유치원 아이들. 예. 그러니까 이제 흔히 이렇게 10개 정도 이렇게 문항이 있는데 그 애가 유치원 보내려고 그러면 막 울고 예. 또 엄마가 이제 그 자기 유치원 버스 타고 가는데 안 보이면 또 막 불안해하고 예. 유치원 가기 싫다. 또 유치원에 있었던 일 잘 얘기 안 하고 한다고 해도 굉장히 안 좋았던 일만 좀 얘기하고 예. 자기를 좀 불쌍하게 봐달라고 아, 그런 거 네. 분리불안의 일종이에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또 유치원 가야 된다 그러면 막 떼쓰고 예. 그리고 유치원 가는 것보다 난 엄마가 더 좋다. 그런 엄마한테 얘기 막 자주 달라붙고 하고. 예, 가기 싫다고 떼쓰기도 하고 특히 이제 아침에 그 버스 태우려고 하면 배 아프다 머리 아프다 막 맞아요. 몸이 아프죠. 예. 그리고 이제 돌아오자마자 내일 안 가. 막 이렇게 여기 이제 숫자를 좀 써놨는데요. 이게 뭐 기계적인 건 아니겠지만 일단 대개는 이제 보통 아이들이 한 3개 이하로 나오는데요. 네. 대여섯 개 정도 나오면 조금 걱정되는 거고 한 8개 이상이다 그러면 조금 이게 우리가 이제 분리불안이 정상적으로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장애라고 붙이면 뭔가 좀 과도한다는 거죠. 그렇죠. 싫긴 싫지 당연히. 그렇죠. 엄마보다 유치원이 너무 좋아. 나 그냥 유치원에서 자면 안 돼? 이런 애가 어디 있어요? 그런 애도 있습니다. 아 있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어. 이런 애들 있어요.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한 며칠 동안 잠 못 자는 애들도 있거든요. 빨리 너무 좋아서. 가고 싶어서. 그리고 학교 안 열었는데도 미리 학교 매일 가고 그런 애들도 있습니다. 진짜 부모가 복을 타고 나. 그렇죠. 그건 부모가 좀 문제가 있다. 얼마나?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예. 그 슬라이드에 보면 아까 이제 꼬마가 했던 얘기랑 같은 같은 문항들인데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부모가 이제 이렇게 아이가 아까 이제 10개 문항 정도 말씀드렸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아이가 울 때 같이 막 울컥해서 우는 부모들이 있거든요. 예. 네. 그리고 애가 이제 버스 타고 해서 이게 커브길 돌아서 가면 갑자기 막 불안해하고 버스한테 그렇죠. 오히려 버스 가다 막 사고 나지 않을까, 우리 애 괜찮을까, 뭐 저 버스에 안전벨트도 없는데 막. 그리고 뭐 유치원 가기 싫다는 애를 자꾸 하면 애가 그럼 이게 안 보내는 게 맞나? 내가 괜히 너무 빨리 보내는 거 아닐까? 막 불안해할 수도 있고요. 예. 이제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 애가 잘 얘기하지 않고 뭐 하는 얘기 들어보면 부정적인 것만 귀에 나쁜 꽂히고 얘기만 하고 예. 힘들다고 하고. 예. 이런 게 이제 내가 억지로 애를 무리하게 보내는 건가 이런 생각도 하시고
또 애가 이제 엄마랑 있는 게 더 좋다 그러니까 역시 내 자식이다, 역시? 내 새끼다 하면서 유치원 끊어버린다든가. 어. 또 이렇게 때를 막 쓰고 이제 아프다고 하다 보면 자꾸 빼주는 엄마들이 있거든요. 애가 오죽하면 아프다고 그럴까? 그렇죠. 애가 오죽하면 이럴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안 가겠다고 막 버팅기면은 유치원에서 뭐 안 좋은 요즘에 이제 또 그런가? 아동 학대도 왕따인가? 있고 뭐. 예, 걱정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몇 개 이상이면 분리불안이다. 어른들은 사실 이런 항목을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잘 의심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저렇게 반응하는 게 좀 더 건강한 게 아닐까. 아, 빠이빠이. 애가 울면 쿨하게 빠이빠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유치원 우는 가야지. 건 우는 거고. 어. 예. 우는 게 당연한 거니까 사실. 그죠? 아까 아이는, 말씀드린 대로. 예. 그래서 좀 엄마가 이렇게 쿨하게 그래? 다 울었어? 가야지 이제. 또 아파? 똥 누고 계속 가야지. 가야지. 가는 거죠. 원래 머리는 항상 아픈 거야. 엄마도 요즘 24시간 머리가 아파. 그렇죠. 사는 게 다 머리 아픈 거죠. 그럼 유치원 다닐 때가 좋아 그래도. 교수님, 근데 저 부모 체크리스트는 요즘 부모들은 상당히 많이 저러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유별난 것 같은 느낌이 안 들고 예. 굉장히 많은 경우가 해당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게 저래야 부모지. 그치. 애가 야, 유치원 가야지. T라고지 T. 너 공감 못하고. 그게 이상하지 사실은.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그 상황을 잘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근데 요즘에 확실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모님들이 많이 계신 게 뭐 이상할 건 없는 게 예. 일단 경험이 없잖아요. 애를 그렇죠. 하나 많아야 둘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과거 같으면 이제 옆에 다른 어른들이 있잖아요. 뭐 조부모님도 계시고 뭐 이모 삼촌들이 같이 살고 저도 뭐 저희 애도 어릴 때 저희가 이제 일하고 했기 때문에 처남 처제 처형들이 같이 살면서 주변에서 이제 아기를 봐주고 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그 불안들을 쉽게 좀 털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요즘에 이제 다 이 엄마 아빠 애 이렇게 셋이 살다 보니까 나머지는 다 위험해. 그렇죠. 그렇죠. 남이야. 다 멀리 살고 있으니까 이 불안을 좀 덜어내줄 그 분들이 안 계시니까 예. 그리고 뭐 애를 한 이 프로님도 그 형제분이 몇 분인지 모르겠지만 뭐 한 3, 4형제, 3형제, 4형제면 그렇죠. 저 때는 다 뭐 삼형제, 부모님들이 삼남매. 이제 경험을 통해서 이제 예. 다 이런 것들이 울고 아프고 뭐 안 간다고 떼쓰고 해도 그래 힘들지 가 딱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불안해지죠. 처음이니까 괜찮은 걸까 보내면 안 되는 그렇죠. 거 아닐까. 예. 그래서 저 아이의 반응이나 부모의 반응이나 다 이해가 되고 예. 뭐 저게 무슨 병인가 싶은데요. 그 과거에는 이제 음. 되게 애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분리불안의 그 대상을 주로 아이들한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 예. 근데 요즘에 이제 이 부모님들을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부모가 분리불안이 아닐까. 그렇죠. 예. 그거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부모가 그거는 사실은 분리불안인지 위에 좀 과도한 사랑인지 과도한 집착. 그거 진짜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것 같거든요. 애매한 영역이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집착이라는 거하고 사랑하고는 구분하기 참 어렵죠. 어렵죠. 그건 어려워. 맞아. 왜 이렇게 질척대? 그래. 어른들 사이 연애할 때도 이게 집착인지 그렇죠. 사랑인지. 그러니까 요즘에 그 뭐 데이트 폭력 해가지고 나오는데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나만 위해주고 나한테 이렇게 정성을 다하는 것 같은데 이게 좀 가다 보면 심한 경우에 이제 요즘에 스토킹도 되고 뭐 데이트 그렇지, 폭력도 그렇지. 되고 구분하기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병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흔히 만나는 것들이라서요. 예. 아주 광범위하게 만나니까 이거를 딱히 병이라고 분류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제 이 한 30년쯤 전에 나온 용어인데 헬리콥터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슬라이드 잠깐 보시면. 예. 헬리콥터맘. 네. 아, 저게 헬리콥터. 그러니까 이제 그 뭐 보면은 뭐 사카맘이라는 것도 있고 뭐 예. 타이거맘 있죠. 근데 이 헬리콥터맘이라는 거는 이제 이 헬리콥터라는 게 붙은 게 아이보다 항상 부모가 먼저 가는 겁니다. 헬리콥터를 타고 앞에 가서 손을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는데요. 예. 뭐 애를 그냥 헬리콥터 타고 다니면서 잘 보호해주고 예. 관심 주고 그다음에 잘 챙겨주고 앞에 가니까 이제 또 되게 부모님들은 먼저 사셨으니까 뭐가 필요한지 다 아니까. 어떻게 해주는 게 중요한지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다 준비해주고 그러는 것들이 이제 결국 나하고는 좀 다르게 더 잘 아이가 잘 크고 잘 예. 살 수 있게 하려는 거죠. 예. 근데 문제는 이제 그걸 아이가 잘 진짜 뭐 이렇게 아무
불평 없이 잘 따라서 정말 다 따라와 주면 좋지만 애들이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음. 그럴 경우에 이제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헬리콥터 맘의 부작용. 그렇죠. 과보하게 되고 아이가 마마보이가 되거나 그렇죠. 마마보이 될 수 있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거나 이제 그렇죠. 자율성이라는 게 아이들한테 필요하잖아요. 예. 어릴 때야 물론 이제 부모님한테 도움을 받는 게 당연한데 이제 그런 자율성을 침해하게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엄마가 짜증나기도 할 거예요. 그러면 근데 교수님 그렇죠. 궁금한 게 저기서 자존감 저하가 있는데 음. 잘 해주면 오히려 역시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 뭐 으쌰으쌰 그렇게 해주면 생각하지 뭐 자존감이 저하될까요? 음. 그러니까 부모가 알아서 착 해주면? 처음에는 좋겠죠. 예. 어릴 때는. 음. 근데 결국 이제 아이들이 큰다라는 거는 생각하는 힘이 자꾸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자기가 해결하고 싶은 욕구도 자꾸 생기는 거고요. 그렇지. 근데 그런 경험을 하지 않고 크게 되면 결국은 나는 못해 할 수 없어. 그렇죠. 해본 적이 해본 없어. 적이 없으니까. 엄마 없으면 불안해. 그렇죠. 엄마 찾게 되고 엄마가 또 오면 금방 도와주고. 그럼 그게 자기한테 나중에 좀 더 크고 나면 불이익이라는 걸 알게 될 수도 있지만 예. 푸는 과정에서는 얼마나 좋습니까? 숙제도 엄마가 다 해주고 힘든 시험 공부도 엄마가 다 요약해서 딱 정리해서 주고. 주면 되고. 그거 진짜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이가. 제가 그런 경험이 있는데 아주 어릴 때 제가 살던 동네에는 요즘에는 다 복개가 되어 있지만 하수구가 흘러다니는 개천들이 중간중간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생활 하수들이 그냥 막 동네에 흘러서, 개울을 이뤄서 그냥 가는 거죠. 그러니까 개울가 없는 동네가 없는 거예요. 폭이 한 요 정도 되는. 어른들이야 뭐 거기에 잘 조심해서 다니면 되는데 애들은 놀다 빠지거든요. 제가 빠졌지 않습니까? 예? 어릴 때였는데 한 여기까지 오더라고요. 오. 큰일 날 뻔하셨네. 그러니까 뭐 목숨이 위험하지는 않은데 네. 막 당황스럽고 울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같이 놀던 동네 형들이 얼른 올라와라 빨리 울지 말고 형이 잡아줄게 하는데 그 당시에 제가 부모님이 맞벌이 하느라고 집에 없어서 할머니가 저를 길렀거든요. 네? 그 하루 종일 할머니가 저를 이제 봐주고 뭐든지 다 해준 거예요. 그 개천물에 빠지니까 할머니밖에 생각이 안 나? 할머니를 빨리 내 앞으로 데리고 와. 할머니가 와야 나는 밖으로 나가고 할머니 손을 잡고 나갈 거지. 이게 말이 돼? 그러니까 나도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5살인가 6살인가 그랬을 거예요. 아직도 그 기억이 있어요. 와. 그래서 형들이 동네 아줌마를 데리고 와서 연탄집결 빨리 데리고 오라고 하는데도 네. 완강히 거부. 할머니 와라. 그럼- 아니면 나랑 아무도 대화가 안 된다. 결국은 한 3, 40분 후에 할머니가 와서 오셔서 그래서 나왔어요? 그래서 나왔어요. 야 완전 의존형이네. 완전 사람이 그렇게 의존형. 되더라니까. 근데 뭐 어릴 때는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아까 이제 커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계속 반복이 되고 오랫동안 나타나면 이제 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알게 되겠죠, 나중에. 근데 이제 결국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고 중학교 들어가고 특히 중학교 가면은 이제 요즘에 굉장히 과목도 많아지고 이동 수업도 있고 해서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할머니 오라 그러면 안 되니까. 그렇지. 그렇지. 굉장히 나좀 어렸을 때부터 성격이 좀 있었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진짜 이 헬리콥터맘이라는 게 굉장히 오래된 용어거든요. 근데 요즘에 예. 이런 것들이 점점 강화돼서 사실은 이제 결혼한 자식한테까지도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럼. 예, 예. 부모가 직장에도 막 요즘에 이제 의료 파업이 좀 있어서 그렇긴 한데 예를 들면 이제 의과대학 졸업해서 의사가 된 다음에 인턴이라는 걸 하는데 예. 매달 이렇게 돌아가면서 다른 과를 하는데요. 근데 부모님들이 전화를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애가 도는 게 너무 힘든 과가 많다. 왜냐하면 그 인턴이 저희 병원에 예를 들면 한 70명 정도 있는데 12달이니까 다 똑같이 돌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누구는 좀 힘든 과에 가고 좀 쉬운 과에 가고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저희가 한 12월 그때쯤에 이제 시험 봐서 레지던트를 뽑거든요. 예. 근데 우리 애가 하필이면 시험 보는 달에 아주 센 데 걸려 있다 이거죠. 바꿔라. 시험 준비해야 되는데 센 데 있으니까 불리하다 이거죠. 그거를 인턴이면 대학교 7학년인데 그렇죠. 대학교 7학년인데 엄마가 전화해서 엄마 요즘 전화하시죠. 그런다. 회사도 전화해요. 요즘. 직장에도 회사. 아마 학위야. 그런 것 같아요. 회사.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그런 사례들은 종종 들었는데 좀 유별나 저 집 부모는 좀 과보호야 네. 라고만 생각했는데 네. 그것도 분리불안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크게 보면 그런 거죠. 왜냐하면 제가
나를 떠나서 저렇게 고생하는데 내가 도와주고 싶은데 예. 사실 도와줄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성인이 참아야죠. 성인이 되지가 언제인데. 네.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에서는 엄마가 아이로부터의 분리불안을 느껴서 그렇죠. 계속 간섭하고 싶고 관심 갖고 자꾸 신경 쓰이고 우리 애가 어떻게 될까봐. 내 눈에 안 보이고 얘가 뭔가 문제가 생길까봐 부모가 걱정해서 그런 거군요. 그렇죠. 아까 그 유치원 버스 타고 이렇게 멀리 가서 안 보이는 거야. 뭐 유치원생이니까. 예. 근데 이거는 성인이니까 자기가 다 알아서 판단하고 또 결정할 수 있는 나이인데 거기에 간섭을 하는 거는 이게 이제 헬리콥터 맘의 그 범주가 점점 넓어져서 예. 심지어 뭐 이제 결혼한 다음에도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그 시부모의 뭐 이렇게 참견인데 그렇죠. 그렇지. 며느리한테 우리 애는 이거 좋아하는데 왜 이걸 이렇게 그렇죠. 짜게 했니? 뭐 했니? 요즘엔 뭘 먹이니? 근데 과거에는 그런 것들 사실 이제 그냥 시부모의 그냥 챙견 정도 생각했는데 예. 요즘에 이제 저희들 생각에는 이런 게 일종의 이제 좀 변형된 분리불안의 형태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예. 병이다. 왜냐하면 그냥 시부모하고 며느리 고부간의 갈등이라고 해버리면 다른 사람이 개입할 여지가 별로 없거든요. 예. 아, 또는 이 며느리가 좀 아주 좀 이상하다. 신랑을 잘 돌봐주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것도 있으니까. 예. 근데 좀 객관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그 시어머니 입장에서 좀 더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좀 근거를 좀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다 이런 정도의 마음들이 다 조금씩은 있는데 그렇죠. 어느 우리가 정해놓은 어떤 선보다 많으면 이건 우리 사회가 병이라고 진단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신과에서 얘기하는 지난번에 이제 ADHD도 사실은 어떤 기계로 측정을 해서 우리 그 혈당 재듯이 딱 될 수 수치로 있는 건 나오지 아닌데 않습니까? 그로 인한 결과물이라는 행동이 우리의 사회 상규를 벗어날 때는 그렇죠. 그건 이제 우리가 병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렇죠. 그 허용 범위 안에 있으면 아니라고 하는 거고 뭐 그거는 그냥 그거에- 우리가 그리고 사회마다 그건 다를 수 있고요. 그렇죠. 문화적으로 다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불안이라는 용어를 쓸 때 우리가 불안하다 그래서 다 병이라고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냥 불안한 것도 있는 거죠. 얘가 여기서 이렇게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불안한 것도 정상인 거죠, 이거는.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버벅거리고 말을 전혀 못하고 하다가 뛰쳐나간다. 그럼 조금 그런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긴장될 수는 있으나 그렇죠. 그거로 인한 결과의 행동이 우리의 사회 상규에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그렇죠. 그 제가 직업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전문적으로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자꾸 사람들 눈길이 뜨고 따가워서 도저히 이걸 못하겠다. 그럼 직업적으로 제가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그렇죠. 그건 그거는 이제 상식을 좀 더 벗어나죠. 기능에 문제가 생기니까. 네. 그러면 그게 이제 어느 질병의 영역에 속하는 아이도 있고 질병의 영역에 속하는 어른들도 있을 텐데 그렇죠. 오늘은 그럼 이제 애들은 그렇다 치고 어른들의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면 그런 어른들이 꽤 있고 오늘 설명해 주신 그런 분들이다. 뭐 그런 얘기들을 좀 더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약 먹으면 나아요, 결론적으로.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어른들의 분리불안은 우리가 이렇게 분리불안이라고 정의하기 참 어렵다고 아까 말씀드렸거든요. 왜냐하면 당연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뭐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우리 아들 좀 잘 챙겨라라고 얘기하는 게 뭐 두 사람 사이가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네. 그렇죠. 예. 그 진단하는 게 참 어렵고 또 예를 들어서 그 시어머니가 내가 분리불안 때문에 이렇게 진료받으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난 좀 세심할 뿐이야. 세심할 뿐이다. 또는 내가 너무 세심해서 며느리 때문에 화병이 났다. 그래서 병원에 간다. 이렇게 되죠. 흔히 이제 우울증 때문에 오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꽤 많은 거죠. 근데 궁금한 게 아까 전에도 자존감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모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분리불안. 네. 근데 훨씬 많은 분들이 더 궁금할 게 그런 분리불안이 있는 부모들 때문에 네. 자녀가 어떻게 되는가. 그게 궁금할 것 같은데. 자녀들이요. 그런 분리불안이 있는 부모는 부모한테 서 자라는 자라는 자녀는 자녀는 그럼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가. 의외로 공부 잘해. 의외로 착실해? 그러니까 그 부모 자식 사이에 궁합이 잘 맞으면 네. 운이 좋아서요. 아이도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렇죠. 자세가 돼 있고. 일부 예외적인 비율 안에 그렇죠. 속하고 네. 그러니까 흔히 시너지 이제- 난다는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사춘기가 아주 늦게 왔다 이런 애들도 있잖아요. 뭐 20살, 30살 돼서 온다 뭐. 예. 그 전까지는 엄마하고 궁합이 잘 맞아서 맞아서? 손발이 맞아서 뭐 학원도 빡세게 다니고 하려는 거 다 하고 그렇게 하면 될 수도 있죠. 예. 근데 그렇기가 쉽진 않죠. 왜냐하면 어차피 청소년이라는 게 결국은
머리가 커지면서 두뇌가 발달하고 뇌가 발달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예. 생각을 한다는 건 독립을 해야 되는 거죠. 아. 근데 이제 어떤 경제적으로 이렇게 독립한다기보다는 그 정서적으로 예. 엄마하고 떨어질 준비가 돼서 결국 친구들한테 가는 거죠. 음. 근데 엄마는 이제 그걸 꼴을 잘 못 보죠. 그렇죠. 안 좋은 애들하고 놀러 다니고 PC방 가고 게임하고 또 안 좋은 또 담배도 피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엄마가 생각하는 미래, 그러니까 헬리콥터 타고 멀리 가서 보니까 이렇게 하면 아이가 더 좋은 대학 가고 더 좋은 직장 다닐 수 있는데 이놈이 이렇게 여기서 탈선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붙들고 싶어지는 거죠, 자꾸. 그러다 보면 이제 자율성도 떨어지고 자존감도 자꾸 떨어지고. 근데 아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죠. 엄마가 이렇게 다 해주니까. 예. 근데 나중에 시간이 가다 보니까 이게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걸 나중에 발견하겠죠. 아, 그래. 엄마 없으면 난 아무것도 못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가 결정하고 판단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엄마들이 자꾸 이제 타겟이 되는데 아빠일 수도 있죠. 아빠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인지 사실 참 어려운 것 같거든요. 예. 더군다나 요즘에 이제 되게 부모님들이 두 분 다 일하는 경우가 많고 또 그 자녀가 되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기대가 높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자녀가 한 서너 대 있으면 뭐 좀 공부 잘하는 애도 있고 못하는 애도 있고 노는 애도 있고 운동 잘하는 애도 있고 그럼 좋은데 하나 있으니까 하나가 운동도 잘해야 되고 피아노도 잘 쳐야 되고 공부도 잘해야 되고 네. 이렇게 되니까 거기 다 맞추기는 참 어려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 특히 이제 요즘에는 뭐 아마 중고등학교 이번에 들어간 자녀가 있는 분들은 진짜 걱정이 많을 것 같거든요. 특히 고등학교 이제 입시가 뭐 굉장히 복잡하고 한데 어디까지 이제 그 부모가 관여하는 게 사랑이고 예. 애정인지 어디서부터가 이제 아까 얘기한 집착인지 간섭인지 참견인지 이게 사실은 집집이 다 다를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다 다르죠. 그렇죠. 강남 강북 다르고.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럼 알겠습니다. 뭐 대충 다 어떤 상황인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 그러니까 결국은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뭐 정답이 사는 게 없으면 말씀한 분리불안이 의심될 만큼 그렇게 다 헬리콥터 맘처럼 하더라도 세상에 정답이 없는데 이것도 정답일 수도 있고 스타일이지 이걸 왜 문제 삼습니까? 라고 하는 반론이 있을 수 그런 있는데요. 연구만 또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런 분들이 아주 간단하게 정리한 표가 하나 있는데요. 예. 이게 뭐 근데 아이들을 기를 때 뭐 우리가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크게 보면은 얼마만큼 아이들한테 요구하느냐 그리고 얼마만큼 잘 들어주느냐 요구하고 반응 그 크게 보면 두 차원인데요. 요구가 많고 반응을 잘해주는 부모가 있고 요구는 없는데 반응만 잘해주는 부모. 근데 이런 분들은 되게 허용적인 부모인데 요즘에 이런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우리 자식은 이렇게 자율적으로 길러야 된다 그러면서 방목한다. 예. 근데 이게 허용하는 거하고 좀 다른 거거든요. 왜냐면 나중에 이제 결국 이런 애들이 컸을 때 사회에 나가서도 허용해달라 그러는 거거든요. 학교를 왜 아침에 1교시부터 가야 돼? 난 3교시부터 갈게. 이거 허용될 수 없거든요. 예. 근데 부모는 허용하는 거죠. 뭐 그럴 수 있으니까. 예. 그리고 이제 아주 안 좋은 거는 물론 이제 요구도 하지 않고 예. 반응도 하지 않고 그냥 좀 어떻게 보면 방임하고 내깔려 두는 거죠. 근데 이제 요 부분들은 비교적 확실하게 좀 보이는데요. 예. 이게 우리가 여기 표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권위 있는 양육이라는 표현하고 권위주의 양육. 그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게 비슷한 말 같은데요. 권위 있는 양육, 권위주의. 그러니까 영어로도 비슷하거든요. authoritative,하고 authoritarian 그래서 예. 이 권위주의라는 건 흔히 이제 우리가 권위적인 사람들 예. 요구하는 게 많고 반응은 안 해주고. 무조건 너는 해. 그렇죠. 따라. 하라는 거는 많은데 까라면 까. 그렇죠. 근데 아이가 이제 뭐 얘기하고 싶어도 해야지. 그건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건데 무슨 소리야. 이렇게. 이제 그게 권위주의 양육이고요. 권위 있는 양육은 좀 다른 겁니까? 권위 있다라는 거는 부모의 권위를 가지고 예. 권위주의는 권위를 가지고 밀어붙이는 거고 예를 들어 예. 뭐 어떤 뭐 정부에서 정책을 밀어붙일 때 이제 그냥 까라면 까야지 하고 하는 거고
근데 잘 들어보니까 또 아닌 것 같아. 서로 절충하고. 예. 사실 이제 정치라는 건 그렇게 하시잖아요. 네. 예. 근데 이 권위 있는 양육을 사실은 우리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 권위는 있지만 그렇죠. 권위주의로 밀어붙이지는 그렇죠, 않는. 그렇죠. 예. 그럼 어떻게 구별하죠? 결국은 똑같이 하는데 결과가 좋으면 권위 있는 양육이 되고 애가 그렇죠. 잘못된 길로 가면 권위주의였구나라고 역으로 예를 들면 이런 거는 되는 거 이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기해봐 잘 들어준다. 그래도 해. 그렇죠. 이건 권위 있는 거고 야 까람까 이건 권위주의? 그건 어떤 걸까요? 두 분은 어떠세요? 두 분의 자녀가 혹시 있으세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여기는 둘 여기는 셋. 아, 어떤 스타일인지 혹시 생각나세요? 저는 제가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부모인 저희들이 그렇죠, 그렇죠. 저는 주로 이런 편입니다. 다 들어주고 그래 참 좋은 얘기인데 그래도 해야 되겠네. 주로 그렇게 하는 편입니다. 그게 이제 먹히나요? 잘 안 먹히더라고. 안 먹히나요? 저는 그냥 방임형입니다. 방임형? 방임형에 가깝습니다. 물론 알아서 안 하는 거는 시켜서 해봐야 오래 못 가고 내가 무슨 진짜 헬리콥터처럼 이렇게 보고 다니는 게 아니라 어차피 24시간 중에 20시간 정도는 지들 맘대로 돌아다니는 영역이잖아요. 예. S1을 붙이지 않는 한. 근데 그거를 어차피 커버를 못 하는데 나랑 같이 있는 4시간이건 몇 시간이건을 굳이 권위 있게 해봐야 그 뭐 가능하겠는가 하는 생각은 들어서 이게 그냥 친절하게 들어줘도 하라는 대로 결과는 하라는 대로 하는 건 권위주의적인 좀 약간 친절한 외피를 쓴 권위주의적인 근데 태도일까요? 제 경험은요 자기 부모가 권위적이었던 사람은 반권위주의적이 되고 자기 부모가 방임형이었던 사람은 또 권위적이 되고 이게 퐁당퐁당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내 부모는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 어떤 세대도 반대로 해. 반대로 무조건. 내가 이렇게 된 건 우리 부모 탓이야가 에브리바디의 생각인 겁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사실 이제 그런 연구만 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흔히 우리가 애착이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애착이라는 건 부모가 자녀한테 건강한 정서적인 교류를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 애착이라는 것도 몇 가지 형태로 나뉘는데요. 지금 이 프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되게 대를 물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들이 임신했을 때 그 엄마들 임산부들의 애착 형태를 좀 우리가 평가를 해놓고 예. 아이가 태어나서 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아이의 애착을 형태를 평가를 하면 엄마 형태를 많이 따라갑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엄마가 불안이 많은 사람이면 예. 아이도 굉장히 짜증스럽고 불안이 많은 애가 되고요. 엄마 성격 닮아간다 애가. 그러니까 성격 그렇죠. 성격이라는 건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성격도 기계적으로 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걸 최대한 애착 형태로 이제 그 평가할 수 있는 도구들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보면 엄마의 애착 형태가 아이한테 그대로 좀 내려간다는 거죠. 건강한 애착을 가진 엄마가 되게 건강한 아이를 기르고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떤 부모의 패턴 중에 건강하지 않은 부분이 아이한테 어떤 형태로 또 나타나고. 그럼 엄마가 만약 분리불안이라 애를 자꾸 막 붙어 있고 뭐 이래라 저래라 이러고 있으면 그걸 당하는 아이도 그런 비슷한 형태가 패턴을- 엄마와의 분리불안이 생긴다. 비슷한 패턴을 좀 가질 가능성이 있죠. 네. 음. 근데 그 사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빨리 교정할수록 또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대가족이거나 여러 사람들이 같이 있을 때는 좀 자체적으로 좀 조절이 되고 예. 첫 애 때는 그렇지만 둘째, 셋째, 넷째부터는 훨씬 또 컨트롤도 좋아지죠. 되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흔히 이제 큰 그러니까 장자에 비해서 둘째, 셋째들이 특히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셋째는 안 보고 데려간다. 뭐. 셋째는 그만큼 부모가 경험을 많이 쌓아서 잘 기른 거지. 잘 기른 겁니다. 어떤 식이든. 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첫 애부터 막 정말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한 엄마라고 해도 그렇지. 그 경험하고 이론하고 또 첫애를 다른 대상으로 거니까. 임상 시험을 하는 셈이지. 그렇지, 사실은. 그렇지. 이것저것 우리 다 해보는 모두는. 거지. 해보고 싶은 대로. 아니 이러면 애가 가출을 하는구나. 아 그렇죠. 이럴 때는 좀 풀어야 된다. 네. 진짜 알았네.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근데 아까 그 권위 있는에서 그 권위라는 게 예. 권위의 주체가 부모한테 있느냐 자녀한테 있느냐 하는 건 굉장히 다를 것 같거든요. 아주 어릴 때는 애들이 부모의 권위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예. 근데 머리가 커진 다음에 부모가 아무리 권위적으로 눌러도 안 권위가 있고 없고는 애가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건 무슨 말이에요? 권위가 이 아빠의 권위를 내가 인정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아이한테 있는 거죠. 고등학생 아이를 놓고 아빠가 담배 피지 마라, 뭐 아무리 때리고 한다고 해도 뭐 가서 친구들하고 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네요. 예. 근데 아들이 생각할 때 어. 그래 아빠가 하는 얘기가 뭐 다 옳은 건 아니지만 어. 뭐 저 얘기는 맞네. 어. 근데 키도 잘 안 자라고 폐도 안 좋아진다는데 끊어야지. 어. 아빠가 고등학생 아들의 담배를 끊게 하기는 참 어려운데요. 예. 자기가 아이가 어. 또는 아이의 뭐 좋아하는 또 교회 어떤 선생님이라든가 예. 아니면 자기 여친 사귀었는데 여친이 야 너 담배 피니까 피부 까칠해져 그러면 그날 끊죠. 아. 그러니까 부모의 권위 여기서 얘기하는 권위 있는 양육의 주체는 자녀한테 있는 겁니다. 내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할지 안 할지. 그것도 당연합니다. 야. 예, 예. 근데 대개 부모님들은 특히 권위주의 양육하시는 분들은 예. 내가 이 권위가 있는데 내가 핸드폰도 사주고 아이폰도 사주고 뭐 다 키웠는데 다 키워주고 과외도 시켜주고 내가 너한테 돈을 얼마 썼네. 그렇지 내가 들어간 돈이 얼만데 근데 왜 내 말을 안 듣는 거야. 그렇지. 그 권위가 아이가 보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말을 듣고 안 듣고는 내가 판단하죠. 그렇죠. 아이가. 그러니까 요즘에 사실 이제 이거 권위하고 조금 다른 문제가 아이폰, 핸드폰 문제죠, 사실은. 예. 부모들이 사주고 부모들이 통제를 못하죠. 어느 집이나 다 애들이 밤새도록 하고 있어도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지금 그 아이폰에 대한 권위는 좀 저희도 정치과에서도 여기서의 아이폰은 아이의 폰이죠. 아이의 폰입니다. 그 애플의 아이폰 아니라. 3프로가 아니고요. 예. 핸드폰이라고 그냥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타블렛이나 이런 좋네. 것들이 그 타블렛에 대한 권위 이것 때문에 하여튼 집집이 문제죠. 저희한테도 문제고. 그래요. 스마트폰 가지고 사실은 제일 먼저 갈등이고 고민이죠. 그렇죠. 애는 본능적으로 그걸 가지고 하루 종일 끼고 살려고 하는데 그렇죠. 부모가 보기에 그건 좋지는 않은 건데 예. 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그게 이제 여기서 권위가 있느냐 권위주의냐가 차이가 생기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부모의 그 권유를 받아들이는 거는 아이가 부모의 권유를 인정하는 거죠. 예. 근데 그건 이제 보통 이제 초등학생 정도일 테니까 부모가 뭐 맘먹고 뺏으려고 하면 어느 집이든 뺏을 수는 있죠. 그리고 뭐 허용하려고 하면 허용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전문가시니까. 그러니까 그거야말로 진짜 집집이 굉장히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가는 것 같거든요. 네. 예, 현황은 저희가 알고요. 그러니까 정답을 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그 수화정식 학교에서 그 얘기 있었거든요. 핸드폰 줄까 말까. 네, 그것도 의사들도 그거 가지고 토론하는군요. 전국적인 문제구나. 그게 전국적인 문제. 그래서 근데 답이 없다는 얘기인데 의사가 토론한다는 건 아니 그게 그만큼 이제 중요한 사회 우리한테 이슈죠. 굉장히 물론입니다. 중요한 이슈가 된 거죠. 예. 왜냐하면 예. 이게 너무 그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네. 교수님 현황은 우리가 다 알고요. 예, 답이요? 정답을 알려주십시오. 답은 아니면 이제 논의라도 논의의 네. 고민에 문제가 들어가도. 많고 아이들이 그러죠라는 얘기는 뭐 저희가 100번도 들었습니다. 그 권위를 어떻게 하면 찾을까를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핸드폰을 뺏어올까가 아니라 예. 그 부모로서 이거 내가 사주고 요금도 다 내가 내고 내 건데 말하자면 부모 거잖아요. 예. 근데 왜 내 맘대로 못하냐? 아이가 부모의 권위를 낮게 생각하는 거죠.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떨 때 낮게 생각할까요? 부모. 그게 사실은 저희는 이제 애가 다 커서 그런데 제가 지금 부모라면 예, 네. 아이가 어릴 때 부모라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희 애가 중고등학생이면 제가 애들이 하는 게임을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왜요? 그래야 대화가 될 것 같아요. 어. 너 무슨 게임에 무슨 캐릭터 얼마고 그게 지금 사는데 얼마고 이런 걸 다 알아야 애랑 얘기가 되거든요. 근데 예. 우리가 하는 얘기는 야 핸드폰 그만해. 그 얘기만 하죠. 게임 그만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아니 잘 모르는 사람이 이게 뭔 줄 알고 그만하라고 하냐? 이 게임 캐릭터가 뭔지도 모르면서 다짜고짜 나한테. 그래서 요즘에 이제 부모님들한테 저도 게임을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하니까 네. 대표적인 캐릭터들 요새 핸드폰에 이렇게 매달고 다니고 하잖아요. 애들이. 아빠들도 좀 그런 거 한번 사보시라고요. 그러니까 공통 분모가 좀 있어야 뭐 얘기가 되죠, 사실은.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 됐어요. 예. 이제 그럼 스마트폰을 사달라고 해요. 이제는 뭐 안 돼도 이제 한두 번이고 사줘야 될 것 같아요까지 결론이 내려졌어요. 예.
근데 그럼 안 사주는 게 좋습니까? 사주는 게 좋습니까도 걱정이고 사줬다고 하면 분명히 아이는 이거에 대해서 뭔가 통제해서 하지는 못할 텐데 웬만한 경우에 이제 하루 종일 하고 있을 텐데 부모는 이제 두 가지가 걱정이잖아요. 이러면서 공부를 안 할까봐도 걱정이고 그렇죠. 초등학교 1학년이야 사실 공부할 게 뭐가 있어요. 하루 종일 뭘 축구를 하고 놀면 차라리 괜찮은데 영어 유치원 가요. 예, 영어과에 가 있죠. 축구 중독이라는 건 없으니까 저러다가 지치면 딴 거 하겠지 공부하겠지인데 스마트폰은 한번 여기에 중독이 되면 앞으로 계속 이것만 하게 될 테니 그런다고 이게 자기가 뭐 스티브 잡스가 될 것도 아니니까 빨리 초기에 끊어주는 게 맞느냐. 구체적으로 사실 정하기는 어렵지만 지난주에 이제 저희끼리 토의하기로는 늦출 때까지 늦춘다는 거죠. 아, 그게 일단 좋다. 최대한 최대한 늦춘다. 늦게 스마트폰을 준다는 거죠. 늦게 준다. 그렇죠. 되게 이제 그게 중학교 후반으로 가자는 겁니다. 지금. 아, 중학교 후반까지는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스마트폰을 안 사준다. 부모의 권위입니다. 그거는 아. 권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왜냐면 내가 내 돈 내고 사주는 거를 내가 왜 네가 결정을 못하냐 이거죠. 안 사준다. 그게 그러니까 그런 거죠. 최대한 늦게 준다는 거. 한 번 주면 뺏을 수 없죠. 네. 뺏을 수 없고 자율권이 자녀한테 바로 가니까. 그리고 걔네들이 훨씬 더 활용을 잘하기 때문에 네. 이제 게임을 좀 해보시라고 한 얘기도 얘가 뭘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아이들이 뭐 스마트폰 활용하는 게 뭐 뻔하죠. 뭐 그 자체가 나쁜 거는 아니나 그렇죠. 그로 인해서 어른들도 거의 그것 때문에 업무에 지장이 주거나 그렇죠. 삶의 패턴이 달라지니 아이들은 오죽하겠냐라는 판단에서 그렇죠. 가면 그게 뭐 유익하지는 않을 텐데 그러니까 사실은 걔네들은 뭐 그런 디지털 세대니까 그걸 써야 되기 때문에요. 네. 그걸 최대한 뭐 늦게 가게 하라. 그렇죠. 하지만 최대한 늦게 줄 것이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집에서 주는 지침은 부모님도 최대한 절제를 하셔야 되는 거죠. 스마트폰을. 그렇죠. 부모들은 하고 있으면서 너 안 돼. 음. 그러면 안 되죠. 그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최대한 늦게 주는 게 좋은데도 초등학교 3학년 뭐 초등학교 1학년 사주는 이유는 당연히 이게 이제 애가 가만히 안 있으니까 뭐 자지러진다든가 뭐 네. 달라고 한다든가 그러니까 어떤 부모는 늦게까지 줘도 아이가 견뎌내고 네. 중3까지 안 해줘도 네. 어떤 부모는 안 해주면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을 넘기지 않느냐 그 차이는 어디서 옵니까? 아, 그럼 저희 생각할 때는 초등학교가 중학생보다 그러니까 늦게 갈수록 좋겠다 하는 얘기는 아이들이 뇌가 생각하는 기능이 점점 잘하지 않습니까? 네, 예. 초등학교 때는 근데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 기능이 될 만큼 뇌가 잘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머리가 똑똑하고 아무리 IQ가 높아도 그건 안 됩니다. 예. 우리 키가 뭐 갑자기 머리 좋다고 하루아침에 170이 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뇌도 마찬가지라서 뇌가 그런 쪽에 자극에 노출되는 시기를 최대한 늦춰주자는 거죠. 어떻게든 늦추는 게 좋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도 안 엄마도 안 하잖아. 엄마도 해야죠. 엄마가 안 하긴 해야 하는데 되겠네. 엄마 아빠가 안 해야 되겠네. 그렇죠. 최대한 보는 데서. 예. 그건 친구들은 굉장히 필요할 다 것 하고 같아요. 있고. 근데 생각보다 네. 부모님들이 많이 통제를 하십니다. 늦추고 있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남의 핑계를 댈 필요는 없다 이거죠. 옆집에서 사주니까 나도 줬어요. 그럼 본인이 결정하시면 되는데 옆집 따라갈 이유는 없죠. 그래서 하여튼 저희 어제 그 회의에서 나온 결론은 얘기는 일단 중학교는 간 다음에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예. 최대한 막는 게 답인 하여튼. 것 같다. 그렇죠. 예. 네. 저도 진짜 맞는 말.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네. 진짜 맞는 얘기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요? 그때 친구들이 뭐 자꾸 돌려보길래 뭐야 봤더니 영문이라는 무협지였어요. 네. 저는 그때도 그렇고 그 이후도 그렇고 공부 잘하는 학생이었잖아요. 네. 예. 처음 봤어요 이 무협지를. 예.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그 영웅문이라는 일권을 하루 24시간 동안 정말 밥도 안 먹고 그걸만 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도 많은데. 새벽 2시에 딱 영문 1권이 끝났어요. 그 2권을 읽어야지. 그런데 그때 고등학교 1학년 2%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처음으로 야 내가 이걸 2권을 읽으면 되는 순간 나는 끝났다. 나의 인생이 달라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 생각해보자 2권으로 들어갈 거냐 여기서 멈출 거냐 그런 걸 생각했다고? 그게 그러니까 방금 박근혜 교수님이 와. 내가 이거를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 때 영문 1권을 읽었으면 개뿔 이런 생각 안 들었을 것 같아요. 당연히 2권으로 들어가고 3권 빌려오고 4권 없으면 훔쳐다 읽고 뭐 이렇게 이랬겠죠.
그랬다가 이제 문제 오거는 엄마가 뺏으면 엄마가 해준 게 뭔데? 그런데 그래도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야 이거 중독성 있는데 진짜 재밌는데 야 그런데 이게 조금 위험할 것도 같은데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그만큼 들더라는 거지. 준비가 된 다음에 노출이 되면 자기가 처신을 제대로 할 수 수도 있는 있는 거예요? 거죠. 그렇죠. 물론 안 대표는 고3 때 읽었어도 밤샐 겁니다. 이게 사람은 다른 건데 최대한 늦게 뭔가 저항성이 있을 때 하라는 게 무슨 말인지 저의 경험상 들어보니까 그 얘기구나. 그러니까 그거를 아무리 똑똑한 초등학생도 그 판단은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그걸 좀 막아줄 필요는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굉장히 그래서 이 콘텐츠에 중독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인데 지금 이 언더스탠딩 보시는 분들 이 다 어른들이지만 사실상 다 중독된 거예요 지금. 네. 지금 밤 7시 40분인데 네. 채팅창에 지금 3,000명이 모여서 이걸 본다는 게 여러분은 이러면서 애들한테 뭘 하지 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나 진짜 예. 정말 큰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네. 그래서 이런 뭐 네. 조금 옆으로 얘기 네, 여기 샜는데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어떤 사례들이 사실 각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어떤 좀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그냥 사례를 하나 좀 들어보면 저희가 이제 그 환자 사례를 얘기하면 좋지만 너무 개인 정보라서 그냥 어떤 동화를 하나 좀 예를 들어볼 텐데요. 예. 동화. 그 한 10몇 년 전에 마당을 나온 암탉이라는 동화가 있었습니다. 예.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영화로도 나오고. 이게 만화 영화로도 나와서 애니메이션으로는 처음으로 200만 관객 돌파하고 뭐 영어판으로도 나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혹시 모르는 분들이 있어서 잠깐 그냥 줄거리 소개를 드리면 마당을 나온 암탉이라는 게 이제 그 양계장에서 알 낳는 닭인데 예. 평생 자기 새끼를 길러보진 못한 거죠. 알만 낳고.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자기 그 새끼를 기르고 싶은데 자기는 이제 무정란이니까 새끼가 안 나오죠. 그런데 어떤 알을 하나 주셨는데 이게 이제 오리알이었습니다. 청둥오리. 청둥오리 알을 품어서 부화가 돼서 이제 오리가 나왔고, 그 이제 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녹색 요 머리에 있는 친구가 이제 그 녹색 머리, 예. 초록 머리라고 이제 부르는데 말하자면 사람으로 치면은 이제 입양을 한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애지중지 기르고 여러 가지 쪽제비가 이제 잡아먹으려는 것도 막 목숨을 던져서 막 막아주고 하는데 결국 이제 이 초록머리가 크면서 보니까 엄마는 날지도 못하고 수영도 못해요. 근데 자기는 쪽제비 피해서 막 버둥거리다 보니까 막 날고 예. 물에도 들어가서 수영도 하고 그 자기가 이제 엄마랑 다르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엄마가 이제 자기를 굉장히 위해주고 하니까 엄마를 자꾸 의존할 수밖에 없죠. 야. 근데 이제 어느 날 이게 이제 청둥오리가 이 철새인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예. 철새들이 날아왔는데 보니까 자기랑 똑같은 애들이 잔뜩 있는 겁니다. 예. 평생 닭하고만 살았는데. 어머나. 그래서 나랑 똑같은 애들이고 이제 자기 정체성을 좀 갖게 됐죠. 그러니까 흔히 이제 아까 그 중고등학생이 친구 따라 가듯이 애들 친구들하고 나가 노는 겁니다. 청동오리들이랑 오래들끼리. 예. 그러니까 이제 엄마는 걱정이 되죠. 자꾸 이제 그 쪽제비도 주변에서 막 잡아먹으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막.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철새들은 떠나죠 또. 그러니까 이제 이 초록머리가 갈등하는 거죠. 엄마랑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자기랑 똑같이 생긴 애들이 떠나니까 같이 가자. 친구 먹은 애들이 가자 그러니까 가야 되는데 갈등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엄마는 엄마대로 자기가 어쨌든 부화시켜서부터 쭉 키워왔고 자기 아들인데. 예. 그러니까 자기도 기댈 때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분리불안이네. 그렇죠. 그리고 근데 막상 이제 얘가 멀리 갔다가 그 오리떼에서 왕따 되면 어떻게 할까 걱정도 되고 왜냐하면 자기 손 타서 길렀으니까. 근데 결국은 엄마가 이제 결단을 내리죠. 우리가 그 분리불안이라는 거를 결국 해결하는 가장 큰 그 방법은 믿고 보내는 거지 않습니까? 예. 내가 있으면 다 잘해줄 것 같잖아요, 사실. 내가 끼고 있고 싶고. 하지만 결국은 때가 됐을 때 가야죠. 분리가 되는 게 정상인 거죠, 사실은. 그러려고 사실 기른 건데. 그렇죠. 놔주려고. 독립할 수 있게 한 개체가 돼서 떠나보내려고 떠날 수 있게. 기른 건데. 그렇죠. 근데 이제 항상 붙들고 놓지를 못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암탉이 이제 보내주죠. 이 초록머리 아들도 막 갈등하는 거죠. 예. 여기 이렇게 편안한 집에서 평생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쟤네들하고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자기도 모르겠고 한참 날아가야 되고 너무 힘들 것 같고 막. 근데 엄마가 놔주고 믿는다 가라.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결심하고 떠나는.
그래서 사실은 이 마당을 나온 암탉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분리불안 설명할 때 굉장히 많이 아하. 논문에도 저희가 쓰고 그랬는데요. 예. 그러니까 실제 사례가 이렇게 되는 게 참 어려운 거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 부모의 권위가 먹혀 들어가는 것도 어렵고 예. 또 그걸 받아들이는 그 오리가 이제 오리가 이제 흔히 사춘기 반항하듯이 반항하죠. 엄마는 뭐 날지도 못하고 수영도 못하잖아. 뭐 그리고 오리도 아니잖아. 막 이렇게까지 나오죠. 그럼 엄마는 또 배신감 느끼죠. 평생 길러줬는데 친엄마 아니라고 그런 느낌도 있고. 하지만 이제 그런 걸 다 극복을 하고 결국은 분리가 되는 거죠. 우리 자녀 기르는 과정에서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할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걸 어떻게 하나의 확실한 방법으로 제시할 수 있는 건 없지만 결국은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랐다는 얘기는 떠나가는 게 정상인 거죠. 그게 성숙된 모습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굉장한 아마 믿음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예. 오늘 이제 쭉 그런 얘기 들으면서 답을 제가 정확하게 뭐 세세하게 말씀드리진 못했지만 결국은 부모님들이 이게 내 아이에 대한 사랑인지 집착인지 나의 분리불안인지 네. 거기까지 좀 생각을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하나 반대되는 질문 네. 끼고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분리를 안 하면 안 됩니까? 분리를 안 하고 그냥 뭐 얘도 좋고 나도 좋아. 그렇죠. 애가 계속 엄마 아빠랑 같이 살아요. 그러면 큰일이 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그래서 사회적으로 그런 이제 새로운 저희도 이제 한 20년 전부터 새로운 용어가 생겼는데 과거에는 청소년이 끝나면 바로 성인이 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우리말로 지금 번안을 저희가 못 하고 있는데 emerging adulthood라 그래서 어른이 되기 일보 직전에 있는 상태를 그렇게 용어를 만들었거든요. 개발도상국 같은 느낌이구나. 그런 거죠. 근데 그게 왜 emerging이라는 말을 쓰냐면 청소년은 분명히 끝나가고 있는데 네. 그럼 성인으로 가야 되잖아요. 아, 성인으로 안 갑니다. 지금 얘기하신 대로 안 가죠. 안 가고. 엄마랑 같이 사니까 좋네. 어. 이거 뭐 집 하나 얻으려면 얼마나 힘든데요. 부모 집에 이렇게 얹혀 살고 결혼 좀 늦게 해. 요즘에 아마 그 두 분 결혼하실 때에 비해서 지금 우리나라 남자 결혼 연령이 34세거든요. 예. 옛날 같으면 애 둘 정도 있을 나이인데요.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 뭐 인구 지금 걱정인데 예. 결혼 일단 늦게 하니까 애기 낳기 힘들어지고 그다음에 내가 30 몇 살 돼서 애를 낳는데 단칸방 지하 반지하에서 시작할 수는 없잖아요. 또. 예.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죠. 그리고 부모랑 살면 좋고 집이 편하고. 해결되고 의식주가 해결되고 음. 그러니까 결국은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니까 좀 더 성숙해지는 과정이 늦춰지거나 아예 그냥 미성숙한 채로 계속 가는 거죠. 근데 학계에서는 그렇게 살다가 부모가 이제 먼저 떠나고 부모가 떠난 시점에 이제 그렇게 부모와 같이 살던 자식은 한 60살 되어 있을 거고 뭐 그러다가 그 아이는 자식이 없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렇게 혼자 살다가 뭐 그럴 가는 수도 케이스가 있죠. 네. 사회적으로 흔치 않으니 쯧쯧쯧 어째 저렇게 살았을까 저 부모가 애를 못 떠나보내서 그렇지라고 우리의 사회적 관념으로 그렇게 생각할 뿐이지 그게 더 행복할 수도 있고 그런 삶이 많아지면 우리는 또 그걸 표준으로 받아들이는 거지 20살이 되면 떠나고 혹은 뭐 30살이 되면 떠나고 하는 건 과거의 관행과 우리의 사회 통념이 그랬을 뿐이지 그게 우리가 추구해야 할 그런 사회의 그 삶의 형태는 그거냐.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수 우리가 있죠. 이걸 사회에서 소수라고 해서 소수는 병이다 혹은 문제다 저게 부모의 문제니 자녀의 문제니 어째 저렇게 되고 있니 라고 하는 게 그냥 다수의 착각일 수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질문 20여 처음 년 전에- 들어보시죠? 아니요 그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저희도 항상 그런 생각을 하죠. 저희끼리도 왜냐하면 진화된 가족의 형태나 삶의 형태일 수도 있지 그렇죠. 않느냐. 가족의 형태는 계속 바뀌고 있으니까. 음. 근데 이 이머징 애덜트후드라는 용어가 우리나라에서 먼저 나온 건 아니거든요. 그 미국에서 먼저 나왔는데 미국에도 이런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거죠. 예. 흔히 이제 우리가 미국 그러면은 되게 고등학교 졸업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다 독립을 했었는데 밖에 나가 살았죠. 그렇죠. 근데 예. 지금 미국도 이런 이머징 애덜트후드들이 많아지면서 안 나가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미국도 많이 풍토가 바뀐 건데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사회적인 문화적인 변화일 수도 있는데 예. 건강하냐 이제 그런 겁니다. 그게 그러면 그러면 그게 이제 건강하지 않다는 게 궁금한 게 그게 뭔가 분란을 많이 일으키거나 혹은 부모와 자녀 둘 다에게도 굉장히 스트레스풀한 상황이 계속 만들어져서 그런 걸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런 형태의 가족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예, 근데 그럴 것 같아요. 저희가 생각하는 문제 중에 하나는 부모는 60이고 70이고 80이 돼도 일을 하시는 거고요. 예. 자식들은 일을 잘 안 합니다. 그 상황에서도 부모는 부모고 자식은 자식이니 그 관계를 계속 유지가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부모가 하다못해 80 노모가 나가서 폐지를 주서도 50 아들은 밥 집에서 게임하고 놀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근데 그게 어느 일부 가족의 문제라면 예. 사실은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럴 수도 있고. 뭐 문화적인 일부 현상일 수도 있는데 예. 꽤 많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머징 애덜투드라는 사람들의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그냥 공부를 계속 한다는 거죠. 대학원도 갔다가 뭐 취준생으로 있다가 고시 준비도 하다가 엄마는 계속 밥 해주고 아빠는 부모는 계속 계속 일해야 일하고. 됩니다. 네. 그럼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또 생기냐면 부모한테 노후 준비를 할 기간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부모 말씀하신 대로 입장에서도. 같이 살면 뭐 부모 자식 같이 있으니까 좋지 않느냐? 네. 좋은 것 같기도 한데요. 네. 그럼 부모가 늙었을 때 자녀가 봉양을 할 리도 없거니와 본인들의 노후가 준비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식한테 계속 뭔가 경제적인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면 뭐 그런데 따로 떨어져 살아도 어차피 봉양 안 하고 부모가 계속 경제적 지원하는 케이스도 수두룩백백이고 그럴 수도 있죠. 네. 네. 같이 살아도 그냥 밥 먹을 때 숟가락 하나만 넣어놓으면 네. 충분히 아들은 딸이건 그냥 다 되면서 부모님 병원 갈 때도 같이 따라가고 뭐 그 도움이 될 수도 있죠. 사실 네. 어떻게 보면. 예.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한 독립된 개체로 성숙하게 성장했느냐 안 했느냐 그 기준은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여기까지만 괴롭히고요 일단. 들어봤을 때 약간 좀 더 하면 무리수라고 생각해요. 요거는 따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고 이제 그런 부모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게 그 여러 가지를 이제 반성하게 이해는 되네. 되는데 저도 이제 아이가 뭐 20살 언저리 되다 보니 곧 떠나가겠구나라는 거는 머리는 알겠는데 저도 떠나가 봤잖아요. 예. 떠나갈 때의 아이들의 마음은 사실은 별로 거리낄 게 없어요. 네, 난 가고 싶어서 갔으니까. 독립하고 싶어서 독립하고, 그렇죠. 여자친구랑 지내고 싶어서 지내러 가는 네, 거니까 네. 부모님은 뭐 땡큐지 사실은. 그럴 부모님이 땡큐는 아니지. 아까 본인이 부모님이랑 땡큐지. 부모님이랑 떨어지는 거가 어. 뭐 큰 문제가 아니에요. 예. 왜냐면 내가 자발적으로 나왔으니까 그렇지. 적당한 시기에. 그렇지. 근데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제가 이제 떠나 보낼 때 되다 보니까 독립시키려고 기른 건 하지만 나의 일상이 지난 20년간 아이들을 뒤치다거리하고 뭐 아이들 같이 했는데. 하는 걸로 그쵸. 채워져 있었는데 어. 정년퇴임하는 것처럼 어느 날 아이들이 다 떠나가 버리면 야 나는 그 다음부터는 뭘 하지? 라는 것 때문에 상실감, 불안감 그러니까 자주 들려라 뭐 와서 같이 살자부터 시작해서 뭐 별의별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고원절이에서 부모들이 뭔가를 좀 준비하고 훈련하고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요즘에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음. 진짜 21세기의 문제가 되는 거죠. 가족의 형태가 너무 달라져서 예. 그리고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형제가 많으면 예. 제 형제들하고 만날 수도 있잖아요. 예. 형, 동생 뭐 이렇게 해서. 근데 요즘에 애들 다 하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걔들도 나중에 걔들이 더 나이가 들면 사실 그때는 더 외로워질 수도 있을 겁니다. 부모들의 입장에서. 그 부모도 물론 외롭죠. 왜냐하면 자식이 하나면 예. 예. 더군다나 이제 뭐 잘 찾아오지 않을 거고. 음. 근데 그 아이가 또 나중에 또 나이가 들었을 때 또 애가 없거나 하나 있거나 그러면. 그래서 사실은 아랫세대로 내려갈수록 점점 인구가 줄어드는 것도 문제지만 점점 더 외로워질 가능성이 있죠. 야, 저는 그런 요것도 형제들하고는 친할 수 있지만 그렇죠. 그냥 남남하고는 친할 수 없다는 과거 시대의 고정관념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그것도 좀 생각을 형제자매는 해보겠습니다. 하나도 없고 나지만 SNS 상에 친구들 많고 그러면 그렇죠. 네. 뭐 오히려
사촌 형하고 만난 지 지금 7년 됐는데 그 형 잘 살아있나 몰라. 이제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졌어요. 그렇죠. 네. 요즘엔 노인 대학 가면 다 SNS 쓰는 법까지 가르쳐 드리는 것도 그런 이유도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영희대학교 황건호 교수님이었습니다. 이제 뭔가 생각할 야, 만한 주제를 잘 던져주신 것 같습니다. 뭔가 반성을 좀 하게 되네요. 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